안녕하세요. 익선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기막힌 일들이 많지요. 굽이굽이 돌아가는 게 우리네 팔자라지만 때로는 그 팔자를 뒤바꾸는 건 아주 찰나의 순간,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무모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오늘은 평생 모은 피 같은 전 재산을 털어 죽어가던 남의 집 머슴을 살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무모한 선택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해 6월, 찌는 듯한 더위가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개성 바닥에서도 이름께나 날리던 기방, 송하루의 2층 방에서 기생연하가 거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의 얼굴 나이 35, 지금이야 35이면 한창 때라 하겠지만 그 옛날 기방에서 35이란 이미 환갑 지난 노인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연하는 이곳 송하루에서 꼬박 1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가 25이었지요. 늦깎이 기생으로 들어와 산전수전 다 겪으며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수많은 손님을 맞았고 수많은 밤을 술잔과 웃음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고 파릇파릇한 젊은 기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연화의 자리는 점점 뒷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손님의 부름도 뜸해졌지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나마도 옛 정을 생각해서 찾아주는 단골 늙은이들 뿐이었습니다. 젊음이 전부인 이 바닥에서 35은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날 아침 일이었습니다. 송하루의 주인이자 호랑이 같기로 소문난 마님이 연하의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하야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야겠구나. 나이 든 기생은 손님께 실례다. 젊은 애들도 많은데 내가 여기 있으면 방만 차지하지 않니. 이제 너도 내 갈 길을 가거라.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바닥의 이치를 그녀는 이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생의 값어치는 젊음에 있다는 걸, 그 젊음이 사라지면 기생의 생명도 끝이라는 걸 10년 전부터 각오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연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연하의 지난 10년 세월을 닫아버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다시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입꼬리도 예전 같지 않게 처졌습니다. 볼의 탄력도 사라졌지요.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하얀 분을 닦아냈습니다.
화장이 지워지자 창백한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화장 없는 얼굴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10년 동안 매일 하얀 분을 바르고 붉은 연지를 찍고 검은 눈썹을 그렸습니다. 그가면 같은 얼굴로 웃고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연하의 삶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바깥에서 젊은 기생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을 맞는 소리였지요. 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장롱을 열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속옷 사이에 꽁꽁 묶어둔 묵직한 보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피눈물을 삼키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밤마다 손님 앞에서 웃으며 모은 돈, 수를 따르며 모은 돈, 노래를 부르며 모은 돈, 때론 마음에 없는 아양을 떨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사고 싶은 옷 안 사고 먹고 싶은 것 안 먹어가며 악착같이 모은 은전이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 은전을 세어보았습니다. 300냥, 정확히 300냥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시골에 내려가 번듯한 초가집 하나 얻어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텃밭 일구고 나물 캐고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늙어가면 되겠다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연하가 꿈꾸는 유일한 사치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연하는 다시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은전 꾸러미,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의 삶이 이렇게 작은 보따리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보따리를 둘러매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계단 아래에서 마님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송하루의 붉은 등불이 뒤에 남았습니다. 연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거리는 어두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였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남촌 뒷골목에 작은 새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작고 낡았으나 혼자 지내기엔 넉넉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마당엔 우물이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연하는 만족했습니다. 여기는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자신만의 방이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연하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송하루에 있을 땐 바깥 구경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님이 필요한 건 다 사다 주었으니까요. 거리는 북적였습니다. 쌀 파는 곳, 나물 파는 곳, 생선 파는 곳, 사람들은 저마다 물건을 사고 팔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하는 장터의 활기가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나도 저들 틈에 섞여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다짐을 하며 시장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연하는 호기심에 장보따리를 들고 사람들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구경꾼들이 둥글게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또 사람 잡내 잡아 저 머슴이 도망쳤다가 잡혔다지. 애구 불쌍하게 됐네. 오늘 저놈 제삿날이구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연화의 눈에 끔찍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멍석 위에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다 찢겨나갔고 등짝은 피범벅이 되어 살점이 튀어 있었습니다. 숨은 헐떡이고 있었으나 이미 의식은 없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피와 흙으로 범벅되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 한 양반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손엔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지주 윤치수였습니다. 인심이 박하기로 유명하고 소장농들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자였지요. 윤치수가 발로 쓰러진 사내를 툭 찼습니다. 사내가 끙하고 신음했습니다. 이놈아 주인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치다니 내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주인을 배신해.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구경꾼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윤치수와 맞서봤자 돌아오는 건 보복뿐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윤치수가 다시 몽둥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내 손에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리지. 내리치려는 찰나 연하가 쓰러진 사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연하가 16살 되던 해 처음 기방에 팔려온 날이었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 입고 마당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데 땔감을 나르던 한 젊은 머슴이 다가왔습니다. 그 머슴은 주위를 살피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누비옷을 벗어 연하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아가씨 이거라도 입으시오. 얼어 죽겠소. 그때 마름이 나타나 그 광경을 보고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놈 감히 기생년이랑 노닥거려. 그 머슴은 연하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몽둥이 찜질을 당하면서도 그 머슴은 연하에게 눈짓을 하며 안심하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그 머슴이 준 옷을 품에 안고 울며 잠이 들었더랬습니다. 그 온기를, 그 따뜻함을 연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연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맞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었지만 그 선한 눈매, 귀 밑에 작은 흉터,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복만이라고 했던가요? 자신의 유일한 은인, 복만이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했던가요? 그날 자신에게 옷을 건넨 그 마음, 대신 매를 맞던 그 마음, 그게 진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윤치수가 소리쳤습니다. 누구든 이놈 살리고 싶은 자 있으면 나서 보시지. 300냥 내놓으면 내가 놔주마. 아니면 오늘 이놈은 여기서 죽는 거야.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건강한 머슴의 몸값이 기껏해야 50냥 하던 시절에 300냥이라니요. 그건 그냥 죽이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에구 저걸 어쩌나. 300냥이 뉘집게 이름인가. 복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하는 품속에 은전 꾸러미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10년입니다. 청춘을 다 바쳐 모은 300냥입니다. 이 돈이면 남은 여생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쓰면 다시 빈털터리가 됩니다. 늙은 기생이 다시 돈을 모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눈 딱 감고 돌아서면 내 인생은 평안합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온기가 그 따뜻했던 옷의 감촉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어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입고도 모른 척 한다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윤치수가 다시 몽둥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연하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날카로운 외침에 장터의 소음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윤치수가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늙은 기생,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치수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뭐냐 넌 누군데 감히 끼어들어. 연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윤치수 앞까지 걸어가 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묵직한 은전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돈 내가 내겠소.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윤치수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뭐라고? 연하가 보따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여기 300냥이 있소. 이 사람을 내가 사겠소. 그러니 당장 그 몽둥이를 내리시오. 윤치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따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풀어보니 하얀 은전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300냥이었습니다. 윤치수는 기가 찼다는 듯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기생년이 어디서 이런 큰 돈을 훔쳤나? 아니면 10년 동안 몸 팔아모은 돈인가 보군. 제정신인가? 이깟 머슴놈 하나 살리겠다고 전 재산을 털어.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늙어서 노망이 났나 봐. 저 돈이면 집이 몇 채인데.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닥에 쓰러진 복만이만 보였습니다. 연하는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돈은 여기 있소. 이제 이 사람은 내 사람이요. 손대지 마시오. 윤치수는 씩 웃으며 돈 보따리를 챙겨 넣었습니다. 횡재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죽여서 묻어버리려던 놈을 팔아 300냥을 챙겼으니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다, 아주 좋아. 운이 좋은 놈이구나. 기생년이 널 샀으니 이제 넌 이 여자 것이다. 데려가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해라. 윤치수는 하인들을 데리고 낄낄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혀를 차며 연하를 동정하거나 비웃으면서 말이죠. 흙먼지 날리는 장터 한복판에 연하와 쓰러진 복만이만 남았습니다. 연하는 무릎을 꿇고 복만에게 다가갔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을 치마폭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복만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연하를 향했습니다. 누구시오? 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삼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마음의 빚을 드디어 갚은 것입니다. 걱정 마시오. 이제 살았소. 내가 당신을 살렸소. 연하는 장터 짐꾼을 불러 복만이를 업혔습니다. 가지고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년을 모은 돈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빈 보따리 하나뿐. 하지만 연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전 재산을 털어 죽어가는 머슴을 산 이 선택이 연하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까요? 아니면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바람이 불어와 연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험난하지만 위대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큰 돈을 쓰고 난 뒤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혹독했습니다. 장터에서의 그 뜨거웠던 열기가 식고 나자 연하에게 남은 것은 빈털터리라는 사실과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환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박달손의 도움을 받아 남촌 뒷골목의 가장 허름한 새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눅눅한 방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비단 이불 덮고 지내던 연하에게 그곳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복만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윤치수의 매질이 어찌나 독했는지 온몸이 멍투성이에 살이 터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열은 불덩이 같았고 밤새 헛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연하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물을 길어다 몸을 닦아내고 쌀을 조금 사다 미음을 끓여 억지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약을 살 돈이 넉넉지 않아 산으로 들러나가 약초를 캐다 지식여 상처에 발랐습니다. 기생생활 10년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그녀가
낯선 사내에 고름을 짜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죽어도 못할 일이었지요. 오로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그 하나가 연하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났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깊은 밤 앓는 소리를 내며 복만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맴돌다 연하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연하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살아났구나. 내 300냥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신이 드시오. 여기는 남촌 새방이요. 당신은 살았소. 복만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다 신음하며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기생이요. 왜 대체 왜 그 큰 돈을 써서 나 같은 놈을 살렸소? 내가 뭐라고 300냥이면 당신 팔자를 고치고도 남을 돈인데 복만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생면부지의 늙은 기생이 전 재산을 털어 자기를 살렸다니 그 무게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연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은 기억 못할 수도 있소. 19년 전 송하루 마당에서 벌벌 떨던 어린 계집아이에게 당신이 입던 헌옷을 벗어주었지요. 매도 대신 맞아주었고 그 아이가 바로 나요. 그날 그 옷이 아니었다면 나는 얼어 죽었을 것이고 그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요. 나는 그저 오래된 빚을 갚았을 뿐이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오. 복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며 베푼 작은 친절이 19년 뒤 목숨을 구하는 동아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묵은 상처를 보듬으며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복만의 몸이 회복되려면 잘 먹어야 하는데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가지고 나온 폐물 몇 개도 약값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좁은 개성 바닥에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기생 연하가 윤치수의 머슴을 빼돌려 살림을 차렸다는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윤치수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곳에서는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해코지를 당할지 모를 일이었지요. 집주인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신세,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장터 짐꾼 박달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하의 의기로운 행동에 감복하여 틈틈이 먹을거리를 가져다 주던 고마운 이웃이었습니다. 부인 이대로는 여기서 못 삽니다. 윤대감이 벼르고 있어요. 제 생각엔 아예 사람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게 상책일 듯 싶습니다. 사람 없는 곳이라니요. 어디 갈 데라도 있습니까? 박달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북쪽 산비탈 너머에 버려진 땅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화전민들이 살다가
전염병으로 다 죽어나갔다 하여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땅이라 부르며 얼씬도 안 하는 곳이지요. 땅이 척박하고 돌투성이긴 하지만 거기라면 윤대감 눈도 피할 수 있고 당장 돈 들 일도 없을 겁니다. 귀신 나오는 땅이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연하와 복만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가난이요. 산 사람인 윤치수였습니다. 갑시다. 귀신이 나오면 같이 살자고 하지요. 모사람 눈 피할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연하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복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세 사람은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야 이불 보따리 하나와 솥단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산비탈을 오르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그 땅은 박달손의 말대로 참혹했습니다. 밭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온통 자갈밭에 가시덤불이 무성했고 군데군데 무너진 폐가가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짐을 풉시다. 비바람만 피하면 집이고 씨앗만 뿌리면 밭이지요. 그날부터 처절한 싸움이 무너진 폐가를 수리해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지붕은 갈대를 엮어덮고 무너진 벽은 시작되었습니다. 연하와 복만은 진흙을 발라 메웠습니다. 그리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은 아직 몸이 성치 않았지만 연하를 쉬게 하고 싶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연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 대신 무명 옷을 입고 옷가락지 끼던 손에 호미를 쥐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또 골라냈습니다. 파도 끝없이 나오는 돌덩이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다 손등이 긁혀 피가 맺혔습니다. 기생손이 농사꾼 손이 되어갔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져 피가 나고 다시 굳은 살이 박이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습니다. 끼니는 산나물 죽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연하는 몰래 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했으면 지금쯤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불리 먹고 있을 텐데. 하지만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복만을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생명을 살렸다. 우리는 함께다.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돌밭이었던 땅이 조금씩 밭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박달손이 구해다 준 조와 콩을 심었습니다. 싹이 돋아나는 걸 보며 두 사람은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황무지에서도 생명은 자란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만이 밭 구석진 곳을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인, 저기 좀 보시오. 저게 뭐요? 연하가 다가가 보니 심지도 않은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보통 벼는 초록색인데
이 벼는 줄기가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잎사귀도 더 억세 보였고 무엇보다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잡초인가? 뽑아버릴까요? 연하가 손을 뻗자 복만이 말렸습니다. 아니 둡시다. 벼는 벼인 것 같은데 이 척박한 땅에서 저 혼자 저렇게 잘 자라는 걸 보니 기특하지 않소? 뭐가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 붉은 벼는 정말 기이했습니다.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았는데 다른 곡식보다 훨씬 더 빨리, 더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았고 병충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척박한 귀신 땅이 주인은 나라는 듯 당당하게 붉은 줄기를 뻗어 올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그 붉은 벼에도 이삭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이삭 또한 붉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붉은 물결이 넘실거리는 게 장관이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연하와 복만은 조심스럽게 붉은 벼를 베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나달이 굵고 실했습니다. 껍질을 벗겨보니 쌀알 역시 불그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밥을 한번 지어봅시다. 솥에 붉은 쌀을 안치고 불을 뗐습니다. 밥이 끓기 시작하자 초가집 안에 난생 처음 맡아보는 구수한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일반 쌀밥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깊고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이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붉은 밥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복만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 이거 맛이 기가 막힙니다. 꿀을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소? 연하도 맛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거친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는 풍미였습니다. 이건 예사쌀이 아니에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가 봐요. 연하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송하루 시절 귀한 손님이 오면 내놓던 최고급 술들이 떠올랐습니다. 술맛은 쌀맛이 좌우한다고 마님이 늘 말씀하셨지요. 이 붉은 쌀로 술을 빚으면 어떨까? 이토록 향이 좋고 맛이 좋은 쌀이라면 천하제일의 술이 나오지 않을까? 복만 씨, 우리 이 쌀로 술을 빚어봅시다. 제가 기방에 있을 때 어깨 너머로 배운 술 빚는 비법이 있어요. 이 쌀이라면 분명 대단한 술이 될 거예요. 복만은 연하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좋소 해봅시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소. 연하는 남은 붉은 쌀을 모두 털어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깃고 누룩을 섞어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아리를 닦으며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이 술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해주소서. 항아리 안에서 술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톡톡, 마치 붉은 벼가 속삭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귀신 나오는 땅이라 불리던 이곳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버려진 땅에서 붉은 기적이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 뒤 드디어 수랑아리를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하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가득 진동하는 향기에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꽃향기 같기도 하고 과일 향기 같기도 한 취할 듯이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연하가 표주박으로 술을 떠올렸습니다. 맑고 투명한 붉은빛 액체, 그것은 술이 아니라 붉은 보석 같았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웠고 마시고 나면 뱃속이 뜨끈해지며 온몸에 활기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됐어요. 이거예요.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술 이름을 홍아주라 합시다. 붉은 싹에서 나온 술이라는 뜻으로요. 300냥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도망쳐온 이곳, 돌밭을 일구며 피눈물을 흘렸던 날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 붉은 술 한 잔에 다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연하와 복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붉은 벼 적토미, 그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착하게 살아온 그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기막힌 술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향기를 맡고 몰려들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이 또다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을 말입니다. 희망과 절망은 늘 함께 온다지요. 이제 막 피어난 붉은 희망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들 하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길을 찾던 연하와 복만에게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붉은 쌀, 그리고 그 쌀로 빚어낸 붉은 술 홍아주였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 퍼져나오던 그 기막힌 향기, 연하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줄 동아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술이 아무리 좋아도 마셔줄 사람이 없으면 맹물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낯선 술을 어떻게 파느냐였습니다. 기생 출신인 연하가 직접 장터에 나가 술을 판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무섭거니와 행여나 윤치수의 눈에 띌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든든한 지원군이 나섰습니다. 바로 장터 짐꾼 박달손이었습니다. 그는 홍아주 맛을 한번 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부인, 이건 됩니다. 아니, 되고 말고요. 내 장담하건대 이 술 한 잔이면 개성 바닥 술꾼들 다 넘어갑니다. 제가 지게에 지고 나가 팔아볼 테니 저만 믿으십시오. 박달손의 호언장담에 연하와 복만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튿날 장날, 박달손은 홍아주 항아리를 지게에 지고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날이면 날마다 오는 술이 아닙니다. 귀신 나오는 땅에서 자란 붉은 쌀, 그 신비한 쌀로 빚은 천하제일 명주 홍아주가 왔소.
일단 한번 잡숴봐.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를 맛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술 색깔이 붉으니 기이하다며 쑥덕거렸지요. 이게 무슨 술이야? 색깔이 꼭 핏물 같네. 재수 없겠으리 붉은 술이라니. 독약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들이 쏟아졌습니다. 박달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표주박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찰랑거리는 붉은 술에서 달콤하고도 알싸한 향기가 확 풍겨나갔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좋던지 지나가던 술꾼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호기심 많은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어디 냄새는 기가 막힌데 맛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노인이 술을 한 모금 쭉 들이켰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술을 넘긴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캬, 이거 물건일세. 목구멍으로 넘어갈 땐 비단결같이 부드러운데 뱃속에 들어가니 뜨끈하니 힘이 불끈 솟는구만. 여보시오. 한 잔 더 주시오.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나도 한 잔 주시오. 여기 한 병 싸주시오. 순식간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너도 나도 홍아주를 맛보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독하지 않으면서도 취기가 기분 좋게 오르고 무엇보다 뒤끝이 깔끔하다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가져간 술은 눈 깜짝할 새에 동이 났습니다. 박달소는 빈 항아리를 두드리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돈주머니가 묵직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달손이 의기양양하게 산비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와 복만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달손이 돈주머니를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부인 대박이요 대박.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돈주머니를 풀어보니 은정과 동전이 수북했습니다.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300냥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만져보는 돈이었습니다. 땀 흘려 농사 지은 쌀로 정성껏 빚은 술로 번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값진 돈이었습니다. 복만은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부인 우리가 해냈소. 이제 굶지 않아도 된단 말이오. 그날부터 홍아주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날만 되면 사람들이 박달손을 기다렸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개성 시내의 큰 객주들까지 찾아와 물건을 대달라고 사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하와 복만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아 붉은 별을 더 심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술을 빚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열량이 100량이 되고 항아리에 은전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무너져가던 초가집을 고쳐 지붕을 새로 얹었습니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연하의 얼굴에서 주름이 펴지고 핏기 없던 복만의 얼굴에도 홍조가 돌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붉은 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끼는 법이지요. 홍아주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검은 그림자도 그들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누구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예, 바로 그 악질 윤치수입니다. 어느 날 윤치수가 기방에 앉아 술을 마시는데 기생들이 홍아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즘 장안에 홍아주 모르면 간첩이라면서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다던데 그게 귀신 나오는 산비탈에서 늙은 기생이랑 도망친 머슴이 만든다더군. 윤치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 늙은 기생과 도망친 머슴. 설마 연하와 복만이 그년놈들이란 말이냐? 윤치수는 술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내 집에서 도망친 노비놈이 건방지게 내 앞에서 돈 자랑을 했던 그 기생년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니. 윤치수의 속은 질투와 탐욕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놈들 내 눈을 피해서 거기 숨어 있었구나. 게다가 떼돈을 벌어 그 돈은 다 내 것이다. 그놈 목숨값 300냥을 냈으니 그놈이 번 돈도 다 내 것이지.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자에게 이치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튿날 산비탈 마을에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평화롭던 연화의 집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윤치수가 하인들을 대거 이끌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연하는 마당에서 수랑아리를 닦고 있었고 복만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두 사람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윤치수가 말에서 내려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잘 가꿔진 붉은 벼밭, 마당 가득한 수랑아리,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연하와 복만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윤치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오호라, 여기가 바로 그 대단한 홍아주를 만드는 곳이로구나. 쥐새끼들처럼 숨어서 아주 살림을 제대로 차렸어. 윤치수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만이 도끼를 내려놓고 연하 앞을 막아섰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더 이상 옛날의 그 힘없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여긴 우리 땅이요. 당장 나가시오. 복만의 외침에 윤치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땅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도망친 노비 주제에 감히 주인한테 눈을 불하려. 내 놈은 내 재산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다. 이 밭도 저 술독도 저 기생년이 가진 돈도 다 내 것이란 말이다. 연하가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윤대감. 나는 정당하게 300냥을 주고 이 사람을 샀소. 그리고 이 땅은 주인 없는 버려진 땅이었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군 것이요. 당신은 권리가 없소. 연하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자의 정의는 힘 있는 자의 횡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요? 윤치수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권리 힘 있는 놈 말이 곧 법이고 권리야. 어디 두고 보자. 내 놈들이 언제까지 그 잘난 입을 놀릴 수 있는지. 윤치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당장 행패를 부리지 않고 물러가는 것이 더 불길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랄까요? 연하와 복만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겨우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사람답게 살게 되었는데 또다시 저 악가 나타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합니다. 부인 도망칩시다. 저놈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복만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당하게 살리고 정당하게 일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겠어요. 연하의 눈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돈과 권력을 쥔 양반이고 자신들은 천한 기생과 노비 출신이라는 것을요. 싸움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탐욕스러운 윤치수의 마수에서 벗어나 이 소중한 홍아주와 삶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붉게 익어가는 벼들이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시련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연하와 복만의 운명. 그 처절한 사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